모든 닭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것처럼 꼬꼬댁 울고 땅을 쪼아먹으며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어떤 닭은 마치 비단처럼 부드러운 깃털을 가지고 있고, 어떤 닭은 파란색 알을 낳기도 하며, 또 어떤 닭은 머리에 난 벼 때문에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유령처럼 보이는 오나가도리부터 드래곤 같은 다리를 가진 동따오까지, 이 닭 품종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닭이라는 존재의 기준 자체를 완전히 다시 쓰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제부터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믿기 힘든 닭 품종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22. 지구에서 가장 검은 새. 인도네시아의 외딴 마을들에서는 온몸이 완전히 검은 한 마리의 새에 대한 이야기가 속삭이듯 전해져 내려옵니다. 너무 어두워서 초자연적인 힘을 지녔다고까지 여겨지는 존재입니다. 이 닭은 깃털만 검은 게 아닙니다. 피부도 근육도 심지어 뼈까지 모두 깊은 검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 닭의 이름은 아얌 세마니입니다. 평범한 닭이 아닙니다. 현지 사람들은 이 닭을 단순히 키우지 않습니다. 존중하고 숭배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닭이 보호의 힘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또 어떤 이들은 산자와 영혼의 세계를 이어주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의식과 제사에 이 닭이 등장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세대를 거쳐 내려온 전통입니다. 그런데 더 기묘한 사실이 있습니다. 몸 전체가 새까만데도 불구하고 아얌 세마니가 낳는 알은 의외로 크림색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마치 그 어둠 속에 비밀을 숨겨놓은 것처럼 말이죠. 이 극단적인 검은색은 병이나 사고 때문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섬유흑색증이라는 아주 희귀한 유전적 돌연변이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돌연변이는 색소가 과도하게 생성되도록 만들어 이 닭을 살아있는 그림자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수년 동안 이 닭에 대한 이야기는 인도네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일부 수집가들은 번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한 집착과 호기심 때문에 한 마리를 얻기 위해 수천 달러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어둠에 감싸인 채 살아 숨쉬고 우리 곁을 걷는 생명체, 이런 존재가 과연 닭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19위. 일본의 깃털 유령. 일본의 깊은 산속에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닭이 있습니다. 꼬리 깃털 길이만 무려 3m를 넘기는 이 닭, 이름은 오나가도리입니다. 오나가도리는 단순한 닭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전설에 가깝습니다. 이 이름은 존귀한 긴 꼬리의 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이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됩니다. 이 닭의 가장 놀라운 점은 꼬리 깃털이 길게 자란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놀라운 건 이 깃털이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닭은 계절이 바뀌면 깃털이 빠지고 다시 자라지만 오나가도리는 다릅니다. 꼬리 깃털이 수년 동안 쉬지 않고 아주 천천히 계속 자라기만 합니다. 이건 우연도 자연 발생도 아닙니다. 세대를 거쳐 이어진 극도로 정교한 선별교배와 거의 의식에 가까운 관리의 결과입니다. 사육자들은 이 귀중한 깃털이 땅에 닿지 않도록 높은 횃대를 따로 만들어주고 한 올 한 올을 보물처럼 다룹니다. 이 닭들은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보호받는 국가문화재급 존재입니다. 그만큼 문화적 가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현재 남아있는 오나가도리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혈통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고, 이 닭을 둘러싼 침묵은 해마다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깃털 유령의 마지막 한 마리마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를 등에 지고 살아온 이 닭은 자신의 이야기와 함께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직 이건 이 목록에서 가장 희귀한 닭조차 아닙니다. 18위. 곱슬 깃털의 닭. 도대체 어떤 닭이 깃털이 바깥쪽으로 말려 올라가며 마치 뒤틀린 리본처럼 자라날까요? 누가 손질한 것도 아니고 꾸민 것도 아닙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닭의 이름은 프리즐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독특한 외모를 가진 닭 중 하나입니다. 프리즐의 깃털은 평평하게 몸에 붙어있지 않습니다. 각각의 깃털이 밖으로 말려 올라가며 불규칙한 곱슬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닭은 항상 헝클어진 듯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유행이나 장식이 아닙니다. 세대를 거쳐 유전되는 희귀한 유전적 특성의 결과입니다. 프리즐은 유럽부터 아시아까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특정 지역에만 존재하는 품종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미스터리한 존재입니다. 이 닭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든 결과물이 아닙니다. 자연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귀엽고 재미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 특별한 깃털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릅니다. 이 부드럽고 말린 깃털은 일반적인 달개 깃털처럼 몸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보온 기능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추운 지역에서는 프리즐이 그대로 추위에 노출됩니다. 심지어 일부 개체는 제대로 날지도 못합니다. 겉으로는 웃음을 자아내는 외모지만 그 안에는 매우 섬세하고 취약한 생명이 숨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즐은 가금 전시회와 품평회에서 자주 주목받는 존재입니다. 이 기묘한 아름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연 속에서는 바로 그 아름다움이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닭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연이 만들어낸 희귀한 걸작일까요? 아니면 살아남지 말았어야 할 연약한 실수일까요? 17위. 머리 위에 미스터리. 이 닭은 요란하게 울지도 않고 눈에 띄게 날뛰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머리 위에 너무 크고 둥근 볕이 얹혀 있어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닭은 폴리시 닭. 한국에서는 흔히 폴란드 닭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이름과 달리 이 닭은 실제로 폴란드에서 온 품종은 아닙니다. 머리 위에 솟아있는 이 거대한 깃털볕은 사과처럼 둥글게 부풀어 올라 눈을 거의 완전히 가려버립니다. 이 독특한 외형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이 볕 때문에 이 닭은 시야가 크게 제한되고 항상 주변이 흐릿하게 보이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닭은 이상할 만큼 당당하게 걸어다닙니다. 마치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이 품종은 유럽에서 발견되었으며 어떤 기록은 네덜란드가 기원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기록은 이탈리아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정확한 기원은 지금까지도 논쟁 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이 닭을 알이나 고기를 위해 키우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움, 신비함, 그리고 보는 순간 시선을 사로잡는 그 외모,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닭은 선택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폴리시 닭은 전시회와 품평회의 단골 손님이 되었고 심사위원들은 이 닭이 가진 기묘한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깃털 투구를 쓰고 평생을 살아간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그래서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닭은 자연이 만들어낸 걸작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을 만족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빚어낸 존재일까요? 16위. 드래곤 다리를 가진 괴물. 베트남 하노이 외곽의 한 조용한 마을에는 닭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괴물에 가까워 보이는 새가 있습니다. 아이의 손목만큼이나 두꺼운 다리, 마치 오래된 갑옷처럼 거칠고 단단해 보이는 피부. 이 닭의 이름은 동따오 또는 드래곤 치킨이라고 불립니다. 한번 나타나기만 해도 주변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습니다. 이 거대한 다리는 단순히 보기 위한 장식이 아닙니다. 베트남에서는 이 다리가 곧 지위와 부, 그리고 깊은 전통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과거에는 왕족이나 고위 관리들만이 이 닭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동따오는 베트남에서 가장 값비싼 최고급 닭 요리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이 두껍고 울퉁불퉁한 다리는 가장 귀한 부위로 여겨집니다. 식감은 부드럽고 풍미는 진하며 다른 어떤 닭고기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설날과 같은 중요한 명절 연회나 특별한 잔치상에서 중심 요리로 등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닭을 키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따오는 기후변화에 매우 민감하고 사육 공간도 까다로우며 성장 속도도 느립니다. 조금만 관리가 잘못돼도 한 마리가 아니라 무리 전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이 닭을 키우는데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한 마리만으로도 수백 달러의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토록 기괴하고 연약하면서도 동시에 위압적인 닭을 키우는 걸까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드래곤은 두 발로 걷고 있으며 절대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5위. 과거 궁전을 거닐던 새. 이 닭은 비단처럼 부드러운 깃털을 두르고 차분한 자신감으로 걷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던 장소에서 살았습니다. 바로 오스만 제국의 궁전 안입니다. 이 닭의 이름은 술탄 닭입니다.
이 새는 단순히 감상용이 아니었습니다. 왕족처럼 대우받았습니다. 눈처럼 새하얀 깃털, 다리 전체를 덮은 풍성한 털, 얼굴 주변을 감싸는 수염과 볼깃, 모든 모습이 귀족적이고 위엄있게 보였습니다. 이 닭은 흙바닥을 뛰어다니는 농장 닭이 아니었습니다. 먼지 나는 마당이 아니라 궁전의 안뜰을 거닐며 술탄과 귀족들의 시선을 받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묘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토록 우아한 외모와는 달리 술탄 닭은 알을 많이 낳지도 않고 고기 생산에도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닭은 실용성을 위해 만들어진 품종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존재 자체, 아름다움, 위엄을 위해 길러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닭은 사라질 뻔했습니다. 제국이 무너지고 권력이 이동하자 궁전과 함께 이 닭의 자리도 사라졌습니다. 한때는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던 존재가 순식간에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날 술탄 닭은 아주 소수의 헌신적인 사육자들에 의해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닭이 단순한 가금류가 아니라 이미 사라진 시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살아있는 창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질문이 남습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닭을 왜 굳이 지켜야 할까요? 어쩌면 역사를 지킨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14위. 세상에서 가장 작은 전사. 이 닭은 키가 30cm도 채 되지 않고 무게는 음료수 캔 하나보다도 가볍습니다. 하지만 자세만큼은 왕처럼 당당합니다. 이 닭의 이름은 세라마입니다. 말레이시아가 원산지로 현재 알려진 닭 중 가장 작은 품종입니다. 하지만 크기만 보고 얕보면 안 됩니다. 이 닭은 몸집이 작은 대신 태도와 존재감으로 모든 걸 채웁니다. 가슴은 앞으로 내밀고 날개는 낮게 내리고 머리는 높이 든 채 마치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걸어 다닙니다. 대부분의 세라마는 무게가 0.5kg도 되지 않고 일부는 그 절반도 안 됩니다. 일반적인 애완조보다도 더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 닭들은 단순히 작은 게 아닙니다. 대담하고 자존심이 강하며 개성이 넘칩니다. 깃털을 두른 초소형 전사를 보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세라마는 식용을 목적으로 길러진 닭이 아닙니다. 형태와 스타일을 위해 길러졌고 그래서 각종 품평회에 등장합니다. 심사위원들은 단순한 균형만 보지 않습니다. 이 닭이 얼마나 멋지게 포즈를 취하는지, 얼마나 왕처럼 당당하게 서 있는지를 봅니다. 이 닭은 서 있기만 해도 챔피언처럼 보여야 합니다. 보통은 클수록 좋다고 여겨지는 세상에서 이렇게 작은 존재가 어떻게 살아남았고 오히려 명성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13위. 알프스의 기묘한 점박이. 거칠게 솟은 볕, 점박이 무늬의 깃털, 그리고 유난히 날카로운 눈빛. 이 닭은 마치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등장인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상상이 아닙니다. 이 닭은 스위스 알프스 산맥 자락에서 탄생한 가장 독특한 닭품종 중 하나입니다. 이름은 슈피츠하우벤입니다. 이 이름은 독일어로 뾰족한 모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머리 위에 난 볕이 과거 스위스 여성들이 쓰던 전통 모자를 닮았기 때문에 붙여졌습니다. 하지만 이 독특한 머리 모양에만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닭은 산악 지형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몸놀림은 민첩하고 주변을 살피는 데 능하며 다리가 빠릅니다. 농장 닭이라기보다는 깃털을 두른 탈출 전문가에 더 가깝습니다. 몸은 흰색을 바탕으로 하고 그 위에 선명한 검은 점들이 흩어져 있는데 마치 바위와 눈이 섞인 산악 지형에서 위장하도록 설계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역사까지 지닌 닭이지만 슈피츠하우벤은 한때 거의 사라질 뻔했습니다. 스위스를 벗어나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대중적인 품종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야 미국과 유럽의 일부 열정적인 사육자들이 이 닭을 다시 살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알을 많이 낳아서도 아니고 성장이 빨라서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이 닭이 역사를 품고 살아있는 존재이며 한 번 보면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위. 깃털 귀족. 바닥을 쓸 듯 길게 늘어진 꼬리 깃털. 짙고 고급스러운 색감. 그리고 쉽게 다가갈 수 없을 것 같은 존재감. 이 닭은
걷는다기보다 미끄러지듯 움직입니다. 이름은 요코하마 닭입니다. 닭장보다는 궁전에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닭의 역사는 이름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요코하마항을 통해 유럽으로 전해졌지만 진짜로 이 품종이 다듬어지고 사랑받은 곳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 지역이었습니다. 요코하마 닭은 알을 많이 낳아서 주목받은 품종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매료된 건 오직 그 우아함이었습니다. 특히 숨이 멎을 듯한 꼬리 깃털은 몇십 센티미터가 아니라 여러 미터에 이를 만큼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깃털은 그냥 자라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엄청난 인내와 세심한 관리, 그리고 거의 집착에 가까운 정성이 필요합니다. 사육자들은 이 깃털이 손상되지 않도록 특수한 횃대를 따로 만들고 청결을 유지하는데 많은 시간을 씁니다. 이 닭은 노동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일을 하도록 길러진 닭도 아닙니다. 그저 보이기 위해, 감상되기 위해 존재하는 살아있는 장식품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을 위해 만들어진 많은 존재들처럼 요코하마 닭 역시 연약함의 경계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섬세한 존재가 실용성과 효율이 지배하는 현대 농장의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점이 요코하마 닭을 더욱 매혹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11위. 자연이 만든 바나나. 이 닭은 어딘가 이상해 보입니다. 목에 깃털이 없습니다. 보송한 깃털이 있어야 할 자리에 거칠고 맨살 같은 피부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마치 성장 과정에서 무언가를 빠뜨린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닭은 고장난 존재가 아닙니다. 이 닭의 이름은 넥드넥, 우리말로 흔히 목 없는 닭이라고 불립니다. 이 맨목은 결함이 아니라 자연이 만든 강력한 장점입니다. 깃털이 적기 때문에 몸에 열이 덜 갇히고 더운 환경에서도 체온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깃털을 만드는데 에너지를 덜 쓰기 때문에 성장과 생존에 더 많은 힘을 쓸 수 있습니다. 특히 기후가 거칠고 환경이 까다로운 지역에서는 이 차이가 곧 생존으로 이어집니다. 이 품종은 유럽에서 시작되었고 특히 헝가리와 독일에서 체계적으로 개량되었습니다. 외모 때문이 아니라 성능과 효율을 위해 선택된 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워낙 독특하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서는 닭과 칠면조의 혼종이라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그만큼 기존의 닭과는 너무 달라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이 특이한 외형 뒤에는 실용적인 힘이 숨어 있습니다. 튼튼하고 관리하기 쉽고 환경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이 닭을 좋아합니다. 반면 구경하는 사람들은 호불호가 갈립니다. 예쁘지도 않고 부드러워 보이지도 않지만 이 닭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닭은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태어났고 그 목적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만약 살아남기 위해 남들과 다르게 보여야 한다면 여러분도 기꺼이 달라지시겠습니까? 12. 파란 알을 낳는 닭. 염색도 아니고 칠한 것도 아닙니다. 이 닭이 낳는 알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 그대로 파란색입니다. 믿기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칠레에서 온 이 닭은 그걸 현실로 만듭니다. 이 닭의 이름은 아라우카나입니다. 아라우카나는 기존의 닭이 가진 기준을 완전히 깨버리는 존재입니다. 귀 옆에서 거칠게 솟아오른 깃털술, 정리되지 않은 듯한 외형은 마치 설명서 없이 조립된 자연의 작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닭의 진짜 놀라움은 외형이 아니라 알에 있습니다. 아라우카나가 낳는 알은 겉만 파란 게 아닙니다. 껍질 안쪽까지 완전히 파란색입니다. 이건 가공도 우연도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자연 그대로 이어져 온 특성입니다. 이 닭은 칠레 원주민인 마푸체 사람들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라우카나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이자 유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이 독특한 깃털술을 만들어내는 같은 유전자를 가진 개체끼리 교배하면 새끼가 제대로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육자들은 이 위험을 감수합니다. 왜일까요? 이 닭은 희귀하고 강렬하며 신비롭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어떤 닭도 흉내낼 수 없는 알을 낳기 때문입니다. 9위. 살아있는 레이스 보석. 마치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반짝이고 각 깃털마다 검은 선이 정교하게 둘러져 손으로 직접 그려넣은 것처럼 보이는 닭. 이건 장식품이 아닙니다. 살아 숨쉬는 생명체입니다. 이 닭의 이름은 시브라이트입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닭 품종 중 가장 시각적으로 강렬한 존재 중 하나입니다. 이 아름다움은 우연이 아닙니다. 1800년대 영국에서 존 세브라이트 경이라는 인물이 완벽한 관상용 닭을 만들겠다는 집념으로 직접 설계해 탄생시킨 품종입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성공한 게 아니라 가금류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시브라이트는 진정한 의미의 벤텀 품종입니다. 즉, 일반 크기의 대응 품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작게 태어나도록 설계된 닭입니다. 몸집은 작고 섬세하며 철저하게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깃털에는 자연스럽게 이어진 레이스 무늬가 있고 금빛과 은빛 두 가지 색상이 있으며 멀리서 보면 가축이라기보다는 보석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화려함 뒤에는 냉혹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시브라이트는 번식이 쉽지 않습니다. 수정률이 낮고 병아리는 연약하며 알도 많이 낳지 않습니다. 농장을 위한 닭이 아니라 무대를 위한 닭인 셈입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사실 하나. 대부분의 닭과 달리 시브라이트 수탉조차 전형적인 꼬리깃이나 수컷 특유의 장식 깃털을 거의 갖지 않습니다. 마치 모든 개체가 완벽하게 어울리도록 의도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화려한 외모와 깊은 역사를 동시에 지닌 닭. 이건 단순히 희귀한 수준이 아니라 상징에 가깝습니다. 8위. 프랑스의 검은 귀족. 극적인 볕. 짙고 깊은 검은 깃털. 그리고 마치 두 개의 뿔처럼 위로 갈라진 V자 모양의 볕. 이 닭은 한 번 시선을 잡으면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 품종의 이름은 크레브케르입니다. 외모만큼이나 프랑스의 역사와 깊이 연결된 닭입니다. 이 닭은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에서 유래했으며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가금 품종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 역시 크레브케르 앙오주라는 작은 마을 이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크레브케르는 최고급 미식 재료로 여겨졌습니다. 부드럽고 품질 좋은 고기로 왕실과 귀족의 식탁에 오르던 진정한 고급 식재료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 닭은 점점 사라질 뻔했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그리고 산업형 농업의 확산, 성장이 느리고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대량 사육용 품종에 밀려 점점 외면받게 된 겁니다. 20세기 중반에는 사실상 멸종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그때 소수의 헌신적인 사육자들이 나섰습니다. 그들이 지키려 했던 건 단순한 닭 한 품종이 아니라 프랑스의 식문화와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도 크레브케르는 여전히 희귀합니다. 여전히 우아하고 여전히 조용한 존재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가장 시끄럽지도 않고 가장 화려하지도 않지만 이 닭은 이미 다른 시대에 속해 있는 듯한 묘한 힘을 품고 있습니다. 경쟁할 필요가 없는 존재, 그 자체로 역사를 등에 지고 서 있는 닭입니다. 7위. 수염 달린 왕관. 머리 위로 뾰족하게 솟은 볕. 얼굴을 가득 덮은 풍성한 수염. 이 닭은 등장하는 순간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냅니다. 이 품종의 이름은 브라반테르입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에 걸쳐있던 역사적 지역 브라반트에서 유래한 아주 희귀한 닭입니다. 이 닭은 1600년대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실제로 오래된 회화 작품 속에서도 브라반테르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백 년 전부터 독특한 외모로 주목받아 왔다는 뜻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특징은 V자 모양의 벽과 그 아래를 거의 가려버릴 정도로 풍성한 수염입니다. 마치 자연이 이 닭에게 왕관과 가면을 동시에 씌워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닭은 겉모습만 화려한 존재가 아닙니다. 브라반테르는 추위에 강하고 주변을 잘 살피며 성격도 놀랄 만큼 차분합니다. 보통 벼이 크고 독특한 품종은 예민하거나 관리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은데 이 닭은 예외입니다. 흰색 알을 꾸준히 낳고 사람과도 잘 어울리며 외모와 달리 매우 안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반테르는 여전히 희귀합니다. 더 화려하고 눈에 띄는 품종들에 가려 전시회에서도 쉽게 주목받지 못하고 알이나 고기 생산을 중시하는 농가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브라반테르를 본 사람이라면 이 닭을 쉽게 잊지 못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조용히 왕관을 쓰고 있는 존재. 그 자체로 오래된 품격을 지닌 닭입니다. 6위. 캐나다의 혹한을 견딘 생존자. 이 닭은 아름다움이나 화려함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살아남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혹독한 캐나다의 겨울, 눈보라와 영하의 기온 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도록 설계된 닭. 이 품종의 이름은 샹클레르입니다. 1900년대 초 캐나다 퀘벡에서 트라피스트 수도사 한 명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어떤 닭보다도 추위에 강한 품종을 만드는 것. 샹클레르는 작은 볕, 몸에 바짝 붙은 깃털, 두껍고 단단한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눈이 몸에 쌓이지 않고 영하의 날씨도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견뎌냅니다. 화려한 전시용 닭이나 연약한 전통 품종과 달리 샹클레르는 조용하고 묵묵한 일꾼에 가깝습니다. 한겨울에도 알을 꾸준히 낳고 고기 품질도 안정적입니다. 그런데도 이 닭은 한때 사라질 뻔했습니다. 캐나다에서 탄생한 몇 안 되는 토종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성장 속도와 효율을 앞세운 상업용 하이브리드 품종에 밀려 점점 외면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소규모 농가와 가정 사육자들에 의해 조심스럽게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키려는 건 단순한 닭이 아닙니다. 튼튼함, 차분함, 신뢰성. 샹클레르는 화려함보다 기능을 중시하던 시대의 가치를 그대로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깃털 장식도 눈에 띄는 색감도 없지만 이 닭은 증명합니다. 전설이 되기 위해 반드시 화려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5위. 위압적인 검투사. 아이의 눈높이까지 올라오는 키, 포식자처럼 움직이는 걸음걸이, 전사 같은 기운을 풍기는 존재. 이 닭의 이름은 말레이입니다. 가금류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닭 중 하나로 꼽힙니다. 말레이 닭의 기원은 무려 20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갑니다. 동남아시아에서 태어나 힘과 지배의 상징으로 길러졌습니다. 길게 뻗은 다리, 늘씬하게 올라간 목, 비현실적으로 곧게 선 자세,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압도적인 분위기를 풍깁니다. 말레이 닭의 모든 부분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에 바짝 붙은 단단한 깃털, 근육질 체형, 상대를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 이 닭은 귀엽거나 온순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존중을 받기 위해 태어난 닭입니다. 전성기에는 투개용으로 사용되었고 이후에는 야사성적인 존재감 그 자체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말레이 닭은 알을 많이 낳지 않고 성장 속도도 느립니다. 그래서 효율을 중시하는 현대 농업에서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닭을 키우는 사람들은 속도나 숫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지키고 싶은 건 유산입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 닭을 왜 굳이 키우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떤 존재들은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레이 닭은 닭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닭장을 지배합니다. 4위. 전시용 검투사. 왜 누군가는 검을 든 검객처럼 보이는 닭을 굳이 만들고 싶었을까요? 키가 크고 몸은 날렵하며 금방이라도 싸움에 뛰어들 것 같은 자세. 이 닭의 이름은 모던 게임입니다. 하지만 이 닭의 탄생 배경은 겉모습만큼이나 묘합니다. 모던 게임은 영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투개가 법으로 금지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싸움을 멈추게 된 사람들은 전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싸우는 닭처럼 보이지만 절대 싸우지 않는 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이 모던 게임입니다. 긴 다리, 몸에 밀착된 깃털, 날카롭게 곧은 자세, 겉모습만 보면 여전히 전투를 위해 태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닭은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전시를 위해 존재합니다. 모던 게임은 농장을 위한 닭이 아닙니다. 전시장, 심사대, 사람들의 시선을 위해 만들어진 닭입니다. 심사위원들이 보는 건 공격성이 아닙니다. 자세, 균형, 그리고 자신감입니다. 이 닭은 손으로 직접 들고 포즈를 잡아 보여줘야 합니다. 마치 모델을 다루는 것에 가깝습니다. 알을 많이 낳지도 않고 고기 생산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모던 게임은 다른 가치를 제공합니다. 형태, 통제, 그리고 폭력의 전통이 미학으로 바뀌어간
그 흔적 말입니다. 3위, 벨벳 같은 가짜. 가금 전시회에 들어서는 순간 단번에 시선을 빼앗는 닭이 있습니다. 깃털은 깃털인데 마치 털이나 모피처럼 부드럽고 포근해 보입니다. 이 닭의 이름은 실키입니다. 이 존재는 우리가 닭에 대해 갖고 있던 모든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둥근 공 모양의 볕, 깃털로 덮인 다리, 4개가 아닌 5개의 발가락, 그리고 그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피부는 검은색입니다. 실키의 깃털은 일반 닭 깃털과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깃털을 서로 붙잡아주는 미세한 갈고리가 거의 없어 솜이나 벨벳처럼 느껴지는 질감을 만듭니다. 이 특이한 촉감 때문에 실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실키는 아시아에서 유래한 아주 오래된 품종입니다. 수백 년 전 기록과 여행기에서도 이상하게 털이 난 닭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마르코 폴로 같은 여행가도 토끼와 닭이 섞인 것 같은 기묘한 새를 보았다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처음 유럽에 소개됐을 때 사람들은 이 닭을 실제 생명체라기보다 포유류와 조류가 섞인 기묘한 혼종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독특함 뒤에는 실키가 사랑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모성 본능입니다. 실키는 온순하고 차분하며 어미 역할을 정말 잘합니다. 자기 알이 아니어도 기꺼이 품고 묵묵히 지켜보며 정성스럽게 새끼를 키웁니다. 알을 많이 낳지는 않고 추운 환경에도 강하지 않지만 실키를 키우는 사람들은 그런 점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닭은 단순한 가금류가 아니라 벨벳으로 감싼 살아있는 전설이기 때문입니다. 2위, 보석 같은 팬텀. 작은 몸집이지만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닭이 있습니다. 이 닭의 이름은 밀플레르 드위클입니다. 마치 왕실을 위해 차려입은 것처럼 보이는 외모, 화려한 깃털 무늬와 얼굴을 덮은 수염, 다리와 발까지 감싼 풍성한 깃털 덕분에 어디에 있든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 품종은 벨기에가 원산지입니다. 밀플레르라는 이름은 프랑스어로 천개의 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그대로 깃털 하나하나가 금빛과 주황빛을 띠고 끝부분에는 선명한 흰 점이 찍혀 있어 마치 꽃잎이 흩뿌려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 무늬는 가금류 세계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패턴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 닭은 외모만 뛰어난 게 아닙니다. 밀플레르 드위클은 성격도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온순하고 사람을 잘 따르며 호기심도 많습니다. 작은 무리에서도 잘 어울리고 사육자를 보면 다가와 인사하듯 뛰어오르거나 주변을 탐색하듯 돌아다니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알을 많이 낳는 품종은 아니지만 그 매력 덕분에 전시회와 가정사육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튼튼하고 다루기 쉬워서 생산성보다는 성격과 교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특히 잘 어울리는 닭입니다. 크고 빠른 것이 늘 더 낫다고 여겨지는 세상에서 이 작은 닭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가장 작은 존재가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길 수도 있다고 말이죠. 1위, 잊혀진 전사. 두꺼운 깃털, 날카로운 눈빛, 혹독한 추위를 견디기 위해 만들어진 몸. 이 닭은 그저 살아남는 수준이 아닙니다. 끝까지 버텨냅니다. 이 품종의 이름은 오를로프입니다. 현존하는 닭 중에서도 가장 강인한 품종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밀도 높은 몸체, 작은 볕, 목과 얼굴을 두껍게 덮은 깃털 덕분에 이 닭은 혹독한 추위에도 완벽하게 적응합니다. 겨울을 피해 숨는 대신 정면으로 맞서는 닭입니다. 다른 품종들이 찬바람에 움츠러들 때 오를로프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눈보라 속을 걸어다닙니다. 흔히 러시아 닭으로 알려져 있지만 오를로프의 기원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뿌리는 페르시아 지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19세기 러시아의 귀족 알렉세이 오를로프 백작에 의해 개량되고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따 이 닭은 오를로프라고 불리게 되었고 강인한 체력과 묵직한 존재감 덕분에 고기용과 관상용 모두에서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성장이 빠르고 효율적인 품종들이 등장하면서 오를로프는 점점 외면받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농업은 속도와 수치를 선택했고 이 닭은 그 기준에서 밀려났습니다. 지금의 오를로프는 사실상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소수의 열정적인 사육자들만이
이 닭의 명맥을 조용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닭의 미래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오를로프는 그저 또 하나의 닭이 아닙니다.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버텨온 살아있는 생존의 상징입니다.